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의 우두머리임에도 어이없이 풀려나 바깥 세상을 활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이러한 사유를 분명히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구속 취소로 구치소를 나온 지 124일 만입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드러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시도를 해왔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거부하며 버티게 들어갔던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또 한 번 판단한 겁니다. 20일에 구속기한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고려하겠다면서도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전제를 달면서 다른 피의자와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당장 내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선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가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직 신분이라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았던 그때와 달리 이제 구치소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별도의 경호 인력은 없습니다.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되면서 두 번이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불명예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속이 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해야 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데요. 그러자 내란 특검은 피고인의 강제 구인과 함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잡혀있던 재판 시작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에 변호인들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교도관을 통해 재판 소환을 시도했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든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강제 구인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이 없었다며 불출석은 당연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없어도 재판은 할 수 있다며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재판 날짜 추가 지정을 두고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규현 재판장은 특검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라며 특검 측에 가능한 날짜를 몇 개 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과 24일에 잡혀 있고 이후 법원 여름 휴정기 때문에 8월 11일부터 재판이 재개됐는데 이 사이에도 추가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젯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다른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예감한 건지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걷다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는데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전담해 감시하는 독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곧장 대기 중인 호송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왼쪽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들은 채 만채였습니다.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수용 번호를 발부하고 신체 검사를 한 뒤 수용 기록부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독방에 수감됐는데 독방의 넓이는 10제곱미터가 채 안 됩니다. 지난번에 머물던 방보다 크기가 줄어든 건데 에어컨도 따로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차 구속 때와는 달리 따로 경호도 받을 수 없어 교정 직원들이 돌아가며 윤 전 대통령을 전담 개호하게 됩니다. 또 사복 대신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갈대색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재판이나 조사를 받기 위해 법원 또는 특검에 출석할 때는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고 형이 확정되면 수용자로 복역하게 됩니다. 석방 이후 자유의 몸으로 재판과 특검 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석 달 전까지 머물던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또다시 수감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반성이란 없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공경에 빠뜨린 국무위원들까지 원망하며 나는 혼자라고 호소했는데요. 자충수가 됐다고 평가받는 어제 진술 내용을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실질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회유했는지,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는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뒤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조금 줄 테니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다며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강 전 실장 등 다른 비서관과 행정관들도 변호사를 못 구할 테니 최 변호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틀 전 경호처에 총기를 보여주라 했다는 지시에 대해선 과거 여경이 국민을 지키다 다쳤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의 총기 지급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두고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 보안 조치 강화를 주문했고 비화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 20분 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건데 이는 오히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 즉 사후 개헌 문건 서명 및 폐기 혐의나 체포 저지 지시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다.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 찾아 떠난다. 나는 혼자 싸워야 한다며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기 위해 특검팀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30여 년 전의 기록 영상까지 찾아왔는데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 등 검사만 10명이 투입됐습니다. 6명의 검사가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검사들 외에도 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파견 경찰관 박창환 총경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검은 178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엔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CCTV 화면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에서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국무회의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사전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하지만 당시 안건은 의안번호와 함께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됐고 의결도 거쳤다는 점에서 12월 3일 상황과는 다릅니다. 특검은 또 3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외환 의혹도 여기에 담았습니다.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67쪽 분량의 PPT와 66쪽 의견서를 제출하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외환 혐의가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검이 졸속 수사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내란 사태와 연계된 혐의들로 구속하는 건 같은 범죄로 재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최후 진술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 하지만 그 안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로 재판에 넘기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리석다, 무능하다, 포악하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부끄러운 수식어들과 함께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전직 대통령의 재구속이 갖는 의미, 김희웅 논설위원이 짚었습니다. 한여름 열기 가득한 구치소에서 그는 자신의 수인 번호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의자가 구치소의 독방과 호송버스와 특검 조사실 테이블 앞에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망상을 실현하고 엄호해준다고 주장했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자신의 죄를 엄중히 규정하고 처단하기 위해 작동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죄송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피의자 윤석열에게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법 앞에서 그가 더 대우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위협받고 조롱받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는 혼란이었습니다. 내란 수의 피의자가 다시 백주 대낮을 활개치게 하는 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그래서 다시 윤석열을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는 갈등하고 피로해졌습니다.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은 정치를 또 후퇴시켰습니다. 은폐를 기도하고 과오를 뭉개려는 이들이 윤석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단절을 통한 쇄신은 멀어졌습니다. 윤석열의 늪이 깊어지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낭비됐습니다. 윤석열은 구치소 안에 있습니다. 사법 정의는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일당들에 대한 준엄한 처벌로 사악한 음모의 전모를 드러내고 싹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구치소 밖에도 있습니다. 반헌법, 권력 남용, 분열과 갈등의 조장, 거짓과 독선, 그가 남긴 악취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밖의 윤석열은 파헤쳐 뿌리를 뽑을 대상입니다. 정치의 유분리를 위해서 소환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재구속은 유보됐던 정상화의 재출발입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윤석열보다 나은 정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과의 비교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기준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망상한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의 나라로 되돌려준 국민에게 답할 시간입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12.3 내란의 정점이자 몸통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조차 건너뛴 속도전을 펼쳤고 피의자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았는데요. 내란 공범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만큼 이첩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미 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정식 출석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곧장 출석일을 통보하며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조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차례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때에도 이렇게 생긴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까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속기간 20일 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사실상 수사기간 내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아직 조사가 더딘 외환 혐의 실체 규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실장이나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이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자택,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설에 연루된 인물들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수사 자료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고 이후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결재했던 이종섭 전 장관은 회의 뒤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희 대통령실 첫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진술이에요. 저런 게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특검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할 때 이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특검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안보실 회의 뒤 대통령실의 지시 내용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강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 중에는 전 블랙펄 인베스 대표 이종호 씨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구명 로비를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이 씨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특검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뒤 임 전 사단장의 이름은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등장합니다. 이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등장합니다. 이 씨는 김 여사 계좌 2개를 주가 조작에 활용했는데 당시 이 씨 회사 컴퓨터에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도 나오면서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이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재작년 5월 이 씨가 SNS 대화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공교롭게 이틀 뒤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도이치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모두 이종호 씨가 연루돼 있는 겁니다. 순직해병특검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로 향하는 핵심 관문이 될 거라고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늘 이종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USB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검토한 뒤 실제 이 씨가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확보한 증거물이 김건희 특검팀과 공유될 가능성도 있어 김 여사를 향한 양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넘기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덮어 씌운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는 오늘로 정지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살 해병대원이 숨진 지 2주가량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란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그에게 군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의 항소를 특검팀이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군인은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이고 또한 제2의 최수근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을 내치려 했던 군은 무죄가 확정되자 뒤늦게 해병대 수사단장에 복귀시키고 군사경찰 병과장 자리도 되찾도록 했습니다. 박 대령을 표적 수사하고 특검 출범 직전까지도 항명이 맞다고 했던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정년을 2년 남짓 앞둔 박정훈 대령은 현직 군인인 만큼 이제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을 최대한 수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만큼 남은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특검 수사팀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조팀의 김지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김 기자, 우선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내란 특검은 당장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구속 바로 다음 날부터 조사를 하면서 이 속도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특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됩니다. 예. 자,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도 살펴보죠. 국방부랑 국가안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결국 밝혀야 할 부분은 이 윤 전 대통령이 이 최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뒤에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 이게 바로 VIP 경로설의 핵심이거든요.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을 한 장소는 국방부와 이종섭 전 장관 자택 그리고 국가안보실 등입니다. 해병대 수사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갑자기 취소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이 국방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곧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경로가 있었다고 지목된 이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석도 멀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삼부토건 회장을 불렀고 임원들도 연달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닻을 올리게 됩니다.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강혜경 씨가 특검에 나올 예정입니다. 건진법사와 통일교 문제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문제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처럼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김건희 여사 출석 조사 시기는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법여권은 당연한 결과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야당은 복잡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법여권은 사필 규정, 단죄의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 수괴입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한 일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국민 뜻입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나갔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만 표명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관저를 지켰던 한 의원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잠시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망이 의원들을 향해 좁혀오자 자신들이 계엄의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피해자라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개인 발언일 뿐이라며 애써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의 발언과 개인 자격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인적 쇄신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아주 엄격한 그리고 아주 해체 수준의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오늘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비상계엄의 책임을 통감하며 탄핵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뒤늦은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지지율에서도 보여집니다. 당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10%대까지 떨어진 건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후 처음입니다. 이대로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오늘 국민의힘은 지지율 20%대가 무너지면서 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후 처음 10%대를 기록한 겁니다. 비상계엄 직후엔 26%, 대선 전까지도 30%를 넘었지만 대선 패배와 잇따른 쇄신 실패로 결국 20%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수 텃밭 대구 경북에서 지지층 이탈이 눈에 띄었습니다. 31%의 지지율로 근소하게 민주당엔 앞섰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2%로 크게 늘면서 대구 경북 응답자 69%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정치를 계속할 꿈을 꾸는 게 가능한지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지지율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처럼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혀 바뀌는 게 없고 김용태, 안철수 등의 혁신이 실패하자 권성동, 권영세 등 기득권 세력이 역공에 나서며 당내 분열도 격화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주변 정리에 나서는 등 당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게다가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마련하기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선정해달라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다는 교육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극우 단체를 공교육 현장까지 끌어들이려 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극우 역사 왜곡 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올해 3월부터는 수강생들을 초등학생을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했습니다. 강사들 교육은 2024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봄학교 교육을 강조하던 시절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사업단체로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실 압력이 있었다는 교육부 국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대통령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죠? 네, 맞습니다.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교육부 조사 결과 리박스쿨의 유관단체로 드러난 곳입니다.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 전 비서관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4년 1월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입니다. 다만 김 국장은 해당 단체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공모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리박스쿨의 손윤숙 대표도 청문회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왜곡한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그것을 지향하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 씨가 지난 2023년 1월 전두환 명예회복을 위한 TF를 꾸린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20년에 명예를 회복하는 있었던 거에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제가 그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 어렵습니까? 됩니까? 현재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서 자격증을 받은 늘봄 강사는 모두 159명, 전국 298개 학교에서 수업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들이
극우 발언 등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추가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아직 더위가 절정이 아닌데도 폭염에 곳곳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강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아스팔트 밀집 지역이라서 체감온도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동쪽만 폭염특보가 대부분 풀렸지 서쪽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자동 기상관측 기준으로 경기 안성의 기온이 39도를 기록했고 파주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7.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곳 서울 여의도 열기는 열섬 현상으로 훨씬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 여의도의 한 냉면 가게. 여름 별미로 무더위를 식히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찌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더우니까 냉면 먹으면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냉면을 먹으러 오게 됐어요. 천막 그늘 안으로 땡볕을 피해봅니다. 대형 냉방장치도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지만 폭염을 날려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냉면 맛있는 집 찾아서 괜히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냥 건물 내부에 있는 데를 찾아갈까. 그러면 뭐 안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여의도처럼 고층 빌딩과 도로가 밀집된 지역은 더위가 더 심합니다. 차들과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콘크리트 건물에 갇힙니다. 도심 전체가 열섬이 되는 겁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도 더위를 더합니다. 일대 도로를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표면 온도가 50도 안팎, 온통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로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놔봤습니다. 20초도 안 돼 절반이 녹아내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오잖아요.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막 얼굴 화끈화끈 달아오고. 며칠 전부터 열대 행계로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양산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도 충분해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두 겹의 이불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쯤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지만 폭염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증기가 추가돼 고온 건조한 폭염이 고온 다습한 폭염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그제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차량 열기로 온도는 높았지만 직원들이 열을 식힐 수 있는 냉풍기는 그 층에 한 대뿐이었는데요.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창고형 대형마트의 지하주차장. 열기를 뿜어내는 자동차 사이로 직원들이 바쁘게 카트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젯밤 9시 반쯤 이곳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3살 홍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폐인이 이제 수술을 한 상태예요. 다른 목격자분 말씀으로는 휘청거리면서 쓰러졌다고 하네요. 그제 고양의 낮 최고 기온은 38.7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마트 측이 밝힌 당시 지하주차장 내부 온도는 34도였습니다. 홍 씨가 쓰러진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마트 주차장 한가운데입니다. 온도계를 켜보니까요. 온도는 36도, 습도는 47%에 달합니다. 온도와 습도 모두 바깥보다 높아서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경고 단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들의 땀을 식힐 냉풍기는 그 층의 한 대가 전부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필요좀 주차장이니까 차도 뿜어주는 날인데. 2년 전 경기 하남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도 카트를 정리하던 31살 김모 씨가 폭염주의보 속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홍 씨가 폭염에 취약한 노동환경 속에서 숨진 것은 아닌지 지병이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트 측은 홍 씨가 오후 4시부터 일을 시작했고 40분에서 50분가량 일하면 15분에서 20분가량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주 2회 휴무했고 지난달에는 대유까지 주 3회도 쉰 적 있다며
연장 근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이 진행 중인 정확한 사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어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가 있는데 불은 꺼졌지만 이 화재 여파로 아파트 전체에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씻을 수도 없는데요.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370여 세대 전체에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다. 오늘 다시 가봤습니다. 따갑게 쏟아붓는 뙤약볕 아래 급수차로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물 받아가세요. 물 왔습니다. 빈 생수통과 냄비, 바가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빨도 못 닦고 저 식수도 못 해고 그러니까 끓여갖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저도 거들었습니다. 몇 번 푸고 계신 거예요? 오늘 처음? 지금 처음이에요. 근데 이걸로도 하루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안 되죠. 요리하고. 6층에 있는 집까지 작은 냄비를 들고 따라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정전으로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커다란 물통을 한 번에 옮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바꿔둘까요? 쌀을 씻으러 1층까지 다시 내려갔다 오자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전기마저 먹통인 집은 더욱 막막합니다. 실내 온도는 30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전에 밥솥이 멈췄습니다. 밥도 하다가 갑자기 전기 나가니까 그냥 김 딱 새갖고 밥 그냥 있어요. 이걸 어떡하라고. 냉기가 사라진 냉장고 속 반찬도 모두 버려야 할 판입니다. 이건 불고기예요. 불고기는 이제 못 먹는다고 봐야지 이제. 김치도 다 담가놓은 거고 계란도 언제 상할는지도 모르는 거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옆 단지 상가나 1.5km 떨어진 지하철역까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밤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밤에는 더워서 어떻게 자세요? 허수업자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맨바닥이니까 부채질하면서 조금 잠이 들으면 자고. 소방당국과 경찰은 일단 전기 배선 과부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전체 8개 동 가운데 6개 동에는 전기가 돌아왔지만 수도는 여전히 끊겨 있습니다. 주민 40여 명은 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청은 내일까지 복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기록적 폭염에 벌써 한여름 수준으로 치솟은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전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 8월엔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탁마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뜨거운 김이 피어오릅니다. 폭염에 국을 끓이는 열기가 더해진 식당. 에어컨과 선풍기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에어컨 안 틀어주면 손님이 갈 필요가 없어요. 밖에도 덥지, 안에도 덥지, 먹는 것도 덥지. 이곳 식당은 총 19대의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30도를 넘어서는 날씨에도 이곳 실내 온도는 26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제 17도를 맞춰놔도 이 열이 이제 찌개 끓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홀 내부에 있는 큰 에어컨은 손이 없더라도 계속 틀어놔야만이. 이른 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연일 전력 사용량 신기록 행진 중입니다. 지난 7일 역대 7월 전력 사용량 최고를 기록한 뒤 불과 하루 만에 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매년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7월 말 8월 초 수준으로 이미 전기를 쓰고 있는 상황. 전력당국은 올해 7말 8초 피크철이 되면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대 97.1기가와트를 넘어 97.8기가와트로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력이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 106.6기가와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대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 예비 전력은 8.8기가와트, 적정 수준 9.6기가와트에 못 미칩니다. 예상을 넘어 폭염이 지속되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자칫 전력난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전기료를 지원하는 한편 7, 8월 전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도록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폭염의 가축 폐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친 가축이 사료도 안 먹어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칠 대로 지친 젖소들.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축사한 온도는 37도. 그나마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을 동원해 간신히 온도를 낮추고 있는 건데 문제는 너무 더워서 소들이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떼약볕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그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같은 거는 한 30% 정도 줄었고 그 우유 생산량 같은 경우는 15% 정도 줄었습니다. 소들이 먹은 만큼 우유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소들에게 찬물 샤워를 시켜주자 그나마 먹이를 먹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젖소 3마리만 사료를 먹고 있었는데요. 찬물 샤워를 마치고 시원해지자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십 마리가 사료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이기지 못한 가축들의 집단 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처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더위 때문에 폐사 나는 시기가 아닌데 지금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실제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긴 지난 8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6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지금까지 폐사한 37만 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운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특히 폭염이 계속돼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염병 위험성도 커질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지난달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CCTV가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에 있는 야외 수영장입니다. 개장 일주일 만이었던 지난달 27일 금요일 오후 20개월 된 외국인 어린이가 이곳에 있는 성인용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의 깊이는 1m였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수영장 근처 텐트에서 쉬는 사이 일어난 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물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영장 운영업체 소속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에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6시 40분쯤으로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을 교체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영장 출입이 통제되던 때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 근처에는 안전요원이 없었고 수영장을 비추는 CCTV도 없어 위험에 처한 아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영장은 서울시 시설물로 운영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 서울시는 한강공원 수영장에 대한 모든 것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CCTV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설치를 안 했지만 재조성하는 잠실과 광나루 물놀이장에는 설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안전요원이 없었던 건 매뉴얼에 부합하는지 묻자 서울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이촌 한강공원에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수영장에 놀러온 3살 남자아이가 유아용 풀장에 빠져 뇌손상을 입었고 2012년에는 잠실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3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폭염으로 논밭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고령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전남 곡성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됐는데 매일 집계돼 발표되는 정부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곡성 견면의 한 고사리밭.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이곳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폭염 속에 농사일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3일이 열대 구석지가 저 이렇게 꽃을 끄는가 이렇게 햇사타라고서 그냥 뭐 아침에 낮에 더운 게 일찍 그새 나왔네. 곡성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이곳 밭에서 발견된 당시 여성의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을 당시 거만이가 추정한 사인은 열사병. 그런데 매일 집계돼 발표되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전국 500여 곳의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신고된 내용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더라도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망 판정을 받으면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도내에 있는 응급실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이다 보니까 이거 애초에 그냥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계산대로라면 논밭에서 폭염에 농민이 숨져도 응급실 신고가 아니면 당일 온열 환자 통계는 0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재난에 가까운 역대급 폭염 상황에서 온열질환 사망 위험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대책도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흔히 말하면 자꾸 대책도 세우고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그럴 건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우리 통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질병관리청은 전수조사 목적이 아니라 경향성을 보기 위한 표본 감시라며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 사회는 열사병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만큼 폭염 아래 논밭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온열 질환 사례를 엄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물이나 아이스커피 같은 시원한 음료들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요즘 같은 폭염에는 어떤 걸 마시는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산에 손 선풍기까지 동원해도 금세 온몸에 땀이 납니다. 이렇게 더운 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땀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등은 지금도 축축하거든요. 잠시 더위를 잊게 해줄 아이스 커피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날씨 더워서 나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냥 맨날 버릇처럼 먹는 것 같아요. 먹고 일하면 좀 낫죠. 시원하고 해서. 무더위에 갈증을 달래려 아이스 커피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당장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마시면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유발해 오히려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수분 보충엔 물이 기본이지만 폭염에는 이온 음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땀을 흘리면 수분과 함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가는데 이온 음료를 마시면 전해질이 보충돼 체내 수분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다만 당분이 많으면 오히려 갈증을 유발할 수 있어 당이 적게 든 걸 선택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우유도 좋습니다. 전해질도 풍부하고 우유 속 단백질과 유당이 체내의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내 주요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의 농도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신체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나트륨 보충을 위해 소금을 먹으면 체내 삼투압을 높여 오히려 갈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기보단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 마셔주는 게 좋고 오이나 토마토 같은 과일도 여름철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폭염 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참모진이 모두 모인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 역시 기록적인 무더위가 화두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마가 또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구체적으로 당부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소방차나 방역 차량으로 신속히 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이 폐사하기 전 생물 조기 출하를 유도하라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무더위에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가족분들께도 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팀 훈련 합류를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프랭크 감독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거취가 결정될 걸로 보여 손흥민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QPR 임대에서 돌아온 양민혁을 비롯해 팀 훈련을 시작한 토트넘 선수단.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 이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했던 손흥민도 새 시즌 준비를 위해 오늘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덕분에 매번 생일인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출국은 단순한 팀 훈련 합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만큼 프랭크 신인 감독과 면담을 통해 손흥민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사우디는 물론 미국 리그 진출까지 현지에서도 연일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매체에선 손흥민이 남더라도 벤치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BBC는 토트넘이 카타르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를 상대로 2골을 넣었던 측면 공격수 쿠드스를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주고 영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손흥민의 입지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일단 이달 말부터 예정된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엔 동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언론 접촉을 최대한 막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내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을 간절하게 준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남자 컬링 대표로 선발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김창민 선수인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조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컬링 대표 선발전에서 남자부 정상에 오른 경북체육회의 김창민. 우승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뜻밖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나서 제가 너무 힘든 시간 보냈는데 그렇다고 이 도전을 멈출 수도 없고. 지난 4월 세계선수권대회 직후 접한 믿기 힘든 여자친구의 사고 소식. 귀국 이틀 남겨두고 여자친구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이 안 돼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장례식을 정리하다 갈비뼈 부상까지 입자 모든 걸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올림픽 출전을 응원했던 여자친구의 진심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친구가 되게 컬링을 사랑했어요. 오빠는 무조건 올림픽 나간다. 그 목소리가 매 순간 들리고 4년 전 스킵 김수혁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을 달래줬던 김창민은 이번엔 김수혁의 위로를 받으면서 더 끈끈하게 뭉쳐 결국 국가대표의 자리에 섰습니다. 각자 다 그런 부재의 슬픔, 아픔이 있고 그걸 딛고 일어난 성공이라서 저희가 팀적으로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 떠나신 분들을 저희 가슴속에 의미를 두고 더 간절하게 플레이한 것 같아요. 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여자 컬링과 비교해 남자부는 올림픽 자력 진출 경험도 없지만 이제야 컬링의 진면목을 깨달았다며 오는 12월 올림픽 예선 통과를 장담했습니다. 결혼이고 계약이다. 그걸 우리 팀은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남자 컬링 되겠냐고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아마 저는 잘 낼 것 같고 해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컬링 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46년 만에 청룡기 우승을 노리는 부산고가 대구 상원고를 꺾고 결승에 올랐는데요. 투타 겸업 하연승 선수가 오늘도 마무리로 나와 승리를 지켰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쌓인 열기에 뜨거운 볕까지 더해졌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기 중하층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으론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쌓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산맥을 타고 넘어온 동풍이 서쪽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서쪽 지역은 주말까지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는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정말 비 소식이 간절한데요. 다음 주 중반쯤 수도권과 영서지방엔 비가 내리겠고 비가 오면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고요. 제주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청주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후반 서울의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넉 달을 돌아온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죠. 그 배우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연루자 관련 의혹을 특검이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